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군 장교 김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중대장 최진혁은 자신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중대장 동지, 당신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압록 강변 국경경 비연대 막사 뒤편, 새벽 5시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김수진 소자의 눈빛은 그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진혁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3년 전 아내와 딸을 먼저 탈북시키려다 발각될 뻔했던 그 비밀이 이 여자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보위부 소속인 그녀가 알고 있다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이 다음에 꺼낸 말은 진혁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도 탈북합니다. 이미 연대 내 10여 명이 준비를 끝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십시오. 국가안전보위부 특수요원이 탈북 계획의 주도자라니 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이 내린 결정은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2명이 함께 강을 건너기로 했고 그 중에는 연대장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보위부 요원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해야 했는지, 어떻게 이들은 삼엄한 국경 경비를 뚫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모두가 무사히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압록 강변 국경경 비연대의 새벽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중대장 최진혁은 오늘도 손전등을 들고 초소를 돌았고 그의 군화 밑에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40평생을 군복 입고 살아온 그였지만 요즘처럼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고 굶주린 병사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절망의 색을 띠어갔습니다. 어제는 23 청년 하나가 몰래 강을 건너 중국 마을에서 구걸하다 경비대에 잡혔고 오늘 오전 공개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중대장 동지, 오늘도 순찰이십니까? 초소를 지키던 이등병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얼굴이 헬쑥했고 군복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강 건너 100m만 가면 중국이고 거기서 다시 조금만 가면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m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선이었고 그 선을 넘으려다 죽어간 사람들을 그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진혁의 불안은 단순히 배고픈 병사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아내와 딸을 먼저 탈북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적발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행 루트를 알아보던 중 내부 밀고자에게 걸렸고 그날 밤 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총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린 건 연대장 박성철 소장과의 오랜 전우애였습니다. 진혁 동무, 자네를 믿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게. 박성철은 상부의 진혁의 혐의를 축소 보고했고 대신 그의 가족을 함경북도 깊은 산골 탄광촌으로 보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 교양을 위한 하방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처벌이었습니다. 박성철이 덧붙였습니다. 자네 딸아이 내가 평양대학에 보내주겠네. 그러니 조국을 버리지 말게. 진혁은 그 은혜에 고개를 숙였지만 탄광촌에서 굶주리는
아내와 딸 생각을 하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연대 정치부 김수진 소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정치장교였고 연대 내 사상 검열을 담당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간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새벽 어둠 속에서 진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길했습니다. 중대장 동지,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김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막사 뒤편 패탄약고 쪽으로 걸었고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 섰습니다. 김수진이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대장 동지, 당신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진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을, 이번에는 박성철 연대장도 그를 구해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3년 전 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탈북시키려 했던 것, 박성철 소장이 당신을 덮어준 것, 모두 보위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진혁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제안할 건 밀고가 아닙니다. 김수진의 다음 말은 진혁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탈북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야 합니다. 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자가, 그것도 연대 정치부에서 사상 검열을 담당하는 장교가 탈북을 말하다니,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김수진은 진혁의 동요를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이건 함정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자 동지?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수진이 주변을 살피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일 밤 11시 연대 외곽 패탄약고로 오십시오. 거기서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혼자 오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진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탈출의 기회일까? 아니면 자신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덫일까? 다음 날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진혁은 평소처럼 중대 훈련을 지휘했고 병사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밤 11시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함경북도 탄광촌에 있는 아내 은희와 15살 딸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편지조차 제대로 오가지 않았습니다. 탄광촌의 생활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기 10분 전 진혁은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연대 외곽 패탄약고는 10년 전 탄약 이전 후 방치된 곳이었고 병사들도 잘 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동안 진혁의 심장은 북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탄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수진이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냉정한 표정 대신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군복깃을 느슨하게 풀어놓은 모습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중대장 동지. 진혁이 그녀 맞은편에 앉자 김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특수요원 김수진입니다. 평양에서 고위층 부패 사건을 조사하던 중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고 그 결과 이곳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당 간부들의 외화 밀거래였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 보고서도 작성했죠. 하지만 그 간부 중 한 명이 최고 지도자의 처남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저는 반당 분자로 몰렸고 이곳으로 발령났습니다. 김수진이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평양에 있는 제 언니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때문에 가족까지 화를 입은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정의를 지키려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요. 진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가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자신의 모습과 진실을 말하려다 처벌받은 그녀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국경을 넘으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내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신까지 포함하면 12명입니다.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12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두 명이 몰래 도망치는 것과 12명이 집단으로 탈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보위부 소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설득하셨습니까? 김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떠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굶주림, 절망, 미래 없는 삶, 이 연대에 남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건 그저 방법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압록강 일대의 약도였고 붉은 펜으로 탈출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 야간 교대 시간을 이용합니다. 제가 미리 초소 당직 병사를 매수했고 무기고 열쇠도 확보했습니다. 이 경로로 철조망을 빠져나가 압록강까지 이동하고 강을 건너면 중국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혁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계획은 치밀했고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는 어떻게 접촉하셨습니까? 김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대장님의 아드님 박민준 동무가 연결해 주셨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대장 박성철의 외아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버지 뜻에 따라 군에 들어온 그 청년이 탈북 조직의 일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동무가 우리 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계획의 시작은 민준 동무였습니다. 석 달 전 그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도 탈북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요. 진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성철 소장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고 아들 민준이가 좋은 대학을 나와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왜 탈북을 꿈꾸는 것일까요? 연대장님은 아십니까?
진혁의 질문에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모르십니다. 만약 아시면 민준 동무를 직접 총살하실 겁니다. 박성철 소장에게 당은 가족보다 위입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습니다. 진혁은 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김수진이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선택한 사람입니다. 3년 전 가족을 탈북시키려 했던 그 선택 말입니다. 실패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중대장입니다. 연대 내부 동선을 잘 알고 병사들의 신뢰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총을 쥐고 평생을 살아온 이 손으로 이제는 자유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중대장 동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진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와 딸의 얼굴, 박성철 연대장의 은혜, 그리고 압록강 너머의 자유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과 함께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진혁은 자신의 운명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흘 후 한밤중에 다시 모입니다. 장소는 연대 막사 뒤편 폐창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김수진의 말에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에 탄약고를 빠져나왔고 그날 밤 진혁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은 마치 3년처럼 느려졌습니다. 진혁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가슴속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연대 내부를 걸을 때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김수진의 계획이 이미 발각된 것은 아닌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밥맛이 없었고 훈련을 지휘할 때도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11시 30분, 진혁은 막사를 빠져나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연대 뒤편 폐창고는 10년 전 화재로 일부가 무너진 뒤 방치된 곳이었고 천장 일부가 뚫려 있어 달빛이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김수진이 중앙에 서 있었고 그녀 주변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등병 2명, 상등병 4, 하사 1, 그리고 통신병과 취사병까지 대부분 20에서 30 사이의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김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이 빈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달빛을 등진 한 사람이 들어왔고 진혁은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7쯤으로 보이는 키 큰 청년,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군인보다는 학생의 느낌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진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연대장 박성철 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수진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하지만 막상 박민준을 직접 눈으로 보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당 간부로 출세할 모든 조건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박성철의 강압으로 군에 입대했고
1년 전 이곳 국경경 비연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연대 내에서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지냈고 병사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탈북 조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김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는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밤 함께 압록강을 건넙니다. 창고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수진이 바닥에 지도를 펼쳤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야간 교대 시간을 이용해 하나씩 막사를 빠져나옵니다. 집결 지점은 연대 북쪽 철조망 구역, 거기서 무기고 열쇠로 철문을 열고 숲으로 이동합니다. 압록강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강을 건너면 중국 쪽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소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초소 당직은 제가 해결했습니다. 토요일 밤 당직 서는 병사에게 이미 약을 탄 술을 줬고 그는 우리 편입니다. 또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김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키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기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수진이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복제했습니다. 진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복제했습니까? 무기고 열쇠는 연대장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집무실에서 몰래 가져와 본을 떴습니다. 일주일 전 일입니다. 진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 몰래 들어가 열쇠를 복제했다는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철저한 배반이었습니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동무, 연대장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민준이 진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연대장님은 당신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진혁의 말에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양에서 공부할 때도 여기 군대에 올 때도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당을 위한 것이었고 조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과 조국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굶주림과 감시와 처형뿐입니다. 창고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고백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연대장님이 우리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은 가족보다 위입니다. 저를 직접 총살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민준은 이미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김수진이 다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중국 브로커는 민준 동무가 연결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준비했고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비용은 1인당 $1,000, 총 $12,000가 필요합니다. 한 병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 모은 돈입니다.
진혁은 박민준이라는 청년이 이 탈출을 얼마나 오래 계획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절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의심받으면 모두 끝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이 자리에 있는 12명 모두가 살아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합이 끝나고 한 명씩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진혁이 마지막으로 나가려 할 때 박민준이 그를 불렀습니다. 중대장님. 진혁이 돌아서자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떠난 뒤 아버지가 어떻게 되실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진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진혁은 막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박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흔들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가 끝난 뒤 진혁은 평소처럼 중대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고 여름 햇살이 뜨거웠지만 진혁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박성철 연대장이 팔짱을 끼고 서서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하자 박성철이 진혁을 불렀습니다. 진혁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진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들킨 것은 아닐까? 어젯밤 패창고 회합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연병장 가장자리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갔고 박성철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요즘 연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네. 자네도 느끼나? 진혁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대장 동지. 박성철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병사들 눈빛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혁의 등에 땀이 더 흘렀습니다. 박성철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네 중대에서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나? 야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병사는 없고, 없습니다. 모두 규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성철이 한참 진혁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녀석 말일세. 요즘 그 녀석이 이상해.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진혁의 목이 메었습니다. 박성철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평소엔 주말이면 내 숙소에 들르곤 했는데 요즘은 통 얼굴을 안 비치네. 물어봐도 대답이 시큰둥하고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혹시 자네한테 무슨 말한 거 없나? 진혁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동무들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달랐네. 똑똑하고 말도 잘 들었지. 평양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당에서도 총망받는 인재였어. 그런데 내가 무리하게 군대에 보낸 게 실수였나 싶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진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성철은 자신의 아들이 사흘 후 자신을 버리고 탈북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동지, 민준 동무는 곧 적응할 겁니다.
진혁의 위로에 박성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국경경 비사령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온다네. 최근 중국 쪽에서 탈북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해.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야간 순찰을 강화하라는 명령일세. 진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토요일 야간 순찰 강화라니 그것은 그들의 계획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라네. 초소 경비를 2배로 늘리고 야간 순찰조도 추가 편성할 예정이야. 진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토요일은 바로 그들이 탈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경비가 강화되면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철이 진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중대도 준비 잘하게. 혹시라도 탈북 시도하는 놈 있으면 즉시 사살이야. 알았나? 알겠습니다. 연대장 동지. 박성철이 돌아서서 걸어갔고 진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 강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밀고 한 것일까요?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진혁은 김수진을 찾았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던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자 동지, 급한 일입니다. 오후에 패탄약고로 와주십시오.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각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진혁은 패탄약고로 향했고 김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대장 동지. 진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연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야간 순찰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초소 경비도 2배로 늘고 순찰조도 추가 편성된답니다. 김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령부 지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쪽에서 탈북 브로커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이유랍니다. 김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계획을 강행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진혁의 말에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경비가 강화되면 우리는 잡힐 겁니다. 김수진이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멈추면 우리는 더 위험해집니다. 만약 누군가 밀고 했다면 우리는 이미 감시받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취소하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행하다가 들키면 모두 죽습니다. 김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돌아갈 길은 없어요. 토요일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비가 강화되기 전에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진혁이 반박하려 했지만 김수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중대장님, 당신 가족 생각해 보십시오. 함경북도 탄광촌에 있는 아내와 딸, 그들을 언제까지 그곳에 두실 겁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진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희와 지연,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오늘 밤 긴급 회합을 열겠습니다.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수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진혁은 타녔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패창고에 다시 모였습니다. 12명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김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야간 순찰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강행합니다.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비가 2배로 늘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경로를 일부 수정합니다. 원래 북쪽 철조망으로 가려 했지만 동쪽 폐초소 쪽으로 우회합니다. 거기는 10년 전부터 방치된 곳이라 순찰이 덜 돕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집결 지점을 강 하류 쪽으로 300m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김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토요일 밤 11시 모두 약속 장소에서 만납니다. 살아서 강을 건넙시다. 사람들이 하나씩 창고를 빠져나갔고 진혁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먹구름만 가득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 그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이틀을 마치 평생처럼 느끼면서 보냈고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박성철 연대장이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야간 순찰 강화 방침을 직접 하달했습니다. 내일부터 초소마다 경비병을 2배로 배치한다. 순찰조도 시간당 한 번씩 철조망 전 구역을 점검하도록 한다. 탈북 시도자가 발견되면 경고 없이 사살하라. 박성철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실에 앉은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은 자리에 앉아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수진도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점호부터 연대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고 병사들은 평소보다 2배로 늘어난 경비 배치에 투입되었습니다. 진혁은 중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탈출 경로를 그렸습니다. 동쪽 폐초소로 우회한다는 김수진의 수정안, 과연 그것이 통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일까요? 오후 3시쯤 박민준이 진혁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막사 뒤편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섰습니다. 중대장님, 브로커한테 최종 확인 받았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강 하류 쪽에서 대기한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민준이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여기 남는 겁니다. 연대장님 생각은 안 하십니까? 민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고 진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진혁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북 조직에 속한 병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었고 모두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진혁의 눈에는 그들의 긴장이 보였습니다. 김수진은 정치부 간부들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몇 시간 후 탈북할 사람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진혁은 막사에 돌아와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가족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0년 인생의 무게가 이 작은 가방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니 허무했습니다. 그는 가족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찍은 사진 속에서 아내 은희가 웃고 있었고 딸 지연이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밤이 마지막일까요?
10시가 되자 연대는 야간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초소마다 경비병이 2배로 배치되었고 순찰조가 철조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막사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었고 경비가 확실히 강화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진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낭을 메고 막사문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이 연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림자를 따라 막사 뒤편으로 이동했고 약속한 집결 지점인 동쪽 폐초소 근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김수진, 박민준, 그리고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왔습니까? 김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이 주변을 세어봤습니다. 11명, 1명이 모자랐습니다. 통신병 류성호가 안 보입니다. 김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분입니다. 5분만 더 기다려봅시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지만 류성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출발합니다. 류성호는 어떻게 합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김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11명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땅에 떨어진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진혁은 앞사람의 등을 보며 걸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앞에서 김수진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 순찰조입니다. 30m 앞쪽에서 손전등 불빛 2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조였습니다. 11명이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조가 천천히 지나갔고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탈북을 하겠어. 괜히 우리만 고생이야. 그래도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 순찰조가 멀어지자 김수진이 다시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10분 후 동쪽 폐초소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폐쇄된 초소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철조망도 일부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복제한 열쇠로 철문을 열려고 했지만 오래된 자물쇠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진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손에 땀이 흘렀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지만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1명이 철조망을 빠져나가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압록강은 이제 멀지 않았고 강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였고 저 강만 건너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m쯤 더 걸었을 때 앞에서 김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강이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압록강의 검은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7월의 강은 잔잔했고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100m만 더 가면 강이었고 강을 건너면 끝이었습니다. 일행이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지 못할까? 움직이면 쏜다. 숲 뒤편에서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터졌습니다. 진혁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박성철 연대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뒤로 경비병 10여 명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계획이 처음부터 누설되어 있었다는 것을. 박성철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고 그의 손에 든 권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릎 꿇어. 반역자들. 박성철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진혁은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11명을 비췄고 경비병들의 총구가 일제히 그들을 겨눴습니다. 진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100m 앞에 자유가 있었지만 그 100m는 이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성철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고 평생 함께한 전우들이 자신을 등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고 김수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이부 소자까지 반역자가 되었군. 이것이 당신이 이 연대에 온 진짜 이유였나? 김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으로 갔고 박성철이 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손 움직이지 마. 하지만 김수진은 이미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빨랐지만 박성철의 반응은 더 빨랐습니다. 총성이 밤을 찢었고 김수진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쏘지 마. 진혁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 둘이 본능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었고 경비병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렸고 한 병사가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계속 달렸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성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다시 한번 말한다. 엎드리지 않으면 쏜다. 남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진혁도 무릎을 꿇었고 옆에서 신음하는 김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성철이 그들 사이를 걸으며 한 명 한 명 확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주도한 거냐? 누구 계획이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진혁 앞에 섰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전후의 눈빛이었지만 이제 그 사이에는 배신이라는 깊은 골이 파여 있었습니다. 진혁 동무 자네까지. 박성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성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내가 자네를 살렸을 때 자네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다고 맹세했네. 그런데 이게 뭔가? 집단 탈북을 계획하다니. 연대장 동지, 저는. 진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성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 자네는 이미 반역자야. 박성철이 경비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두 결박해서 연대 본부로 끌고 가. 내일 아침 군법회의에 넘긴다. 경비병들이 다가왔고 그때였습니다. 엎드려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명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아, 너까지 여기 있는 거냐?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강 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박성철이 권총을 들어 아들을 겨눴습니다. 서라.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쏜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한 걸음 걸었고 박성철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아, 제발, 제발 서라. 아버지 말 들어라. 박성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대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걸었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박성철이 절규했습니다. 민준이 멈춰서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27년 인생에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살았지만 아버지한테 남은 게 뭡니까? 굶주리는 병사들과 무너져가는 연대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박성철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쏘실 거면 쏘십시오. 하지만 저는 갑니다. 민준이 돌아서서 강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이 총을 겨눴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경비병 하나가 민준을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박성철이 소리쳤습니다. 쏘지 마. 내 아들이다. 그 외침과 함께 또 다른 병사 셋이 일어나 사방으로 뛰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고 총성이 난무했습니다. 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고 나머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그 틈을 타서 일어났고 박성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철 같던 그 남자가 전쟁터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던 그 군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대장 동지, 죄송합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철이 총을 진혁에게 겨눴습니다. 자네까지 나를 버리는 건가? 진혁은 대답 대신 몸을 돌렸습니다. 박성철이 외쳤습니다. 진혁, 서라고. 하지만 진혁은 강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박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쏘란 말이야. 경비병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총알이 진혁의 옆을 스쳐갔습니다. 그는 지그재그로 뛰었고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고 이미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의 물보라가 보였습니다. 진혁이 강둑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박성철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진혁, 돌아와. 제발. 진혁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성철이 총을 내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전우도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진혁은 마지막으로 박성철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그리고 압록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7월의 강물이 온몸을 감쌌고 차가운 물이 폐를 조였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이제 그것은 점점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진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혁의 가슴을 찢었지만 그는 다시 앞을 보고 헤엄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7월의 압록강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물살이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진혁은 군대에서 배운 수영 실력을 총동원해 팔을 저었지만 옥과 배낭이 물을 먹어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고 물속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쇳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휘잉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진혁의 머리 위를 스쳐갔고 또 다른 총알은 그의 옆 물속으로 박혔습니다. 물속에서 총알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하얀 거품이 일었고 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올라와 숨을 들이마시고 또 팔을 저었습니다. 옆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돌리자 10m 앞에서 헤엄치던 병사 하나가 등에 총을 맞았고 그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사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검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물 위로 붉은 핏물이 번졌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멈추면 안 됩니다. 앞에서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이미 강 중간쯤 와 있었고 필사적으로 팔을 저으며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혁도 다시 힘을 내어 헤엄쳤습니다.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총에 맞거나 물에 빠져 죽을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진혁은 뒤에서 들리던 총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정거리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차갑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강변이 보입니다. 앞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었지만 물이 눈에 들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앞을 봤고 희미하게 중국 쪽 강변의 모래밭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00m, 아니 50m 정도만 더 가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헤엄치던 또 다른 병사가 갑자기 멈춰섰고 그의 얼굴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진혁이 급히 다가갔지만 병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체온증이거나 쥐가 났거나 아니면 탈진한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그의 몸을 붙잡으려 했지만 병사의 몸은 물속으로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놓으십시오. 당신까지 죽습니다. 뒤에서 헤엄쳐 오던 김수진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한 팔로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가라앉는 병사를 바라봤지만 김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를 구하려다가는 둘 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앞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을 때 진혁의 발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자갈이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진혁은 남은 힘을 짜내어 기어 올랐고 모래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그 별들이 자유의 하늘에 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모래밭에 엎드려 기침을 했고 물을 토해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김수진이 어깨를 붙잡고 신음하며 기어 올랐고 그녀 뒤로 병사 셋이 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주변을 세어봤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6명, 박민준, 김수진, 그리고 이등병 셋이었습니다. 12명이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살아남은 건 절반뿐이었습니다. 통신병 류성호는 처음부터 오지 않았고
나머지 5은 총에 맞았거나 물에 빠졌거나 잡혔을 것입니다. 김수진이 어깨의 총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관통상입니다. 뼈는 안 다친 것 같습니다. 한 병사가 셔츠를 찢어 그녀의 어깨를 감아주었습니다. 박민주는 모래밭에 앉아 강 건너편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손전등 불빛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희미하게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혁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픕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울던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 처음 봤습니다. 연대장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견디실 겁니다. 진혁의 위로에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견디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견디며 사셨습니다.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모든 걸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들한테까지 배신당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6명이 긴장했고 김수진이 총을 들어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건 중국인 2명이었습니다. 40대 남자 둘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맞습니까? 우리가 브로커입니다. 민준이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2명이라고 했는데 6만 왔네요.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못 왔습니다. 브로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차 있는 곳까지 걸어야 합니다. 10분 거리입니다. 따라오십시오. 6명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김수진은 어깨를 붙잡고 걸었고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진혁은 마지막으로 압록강을 돌아봤습니다. 검은 물이 고요히 흘렀고 그 물속 어딘가에는 함께 건너지 못한 동료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브로커를 따라 숲길을 걷는 동안 진혁은 자신이 정말 살아남았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발밑의 땅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 더 이상 총살이나 수용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내와 딸을 만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박성철 연대장을 배신했다는 것, 함께 건너지 못한 동료들을 두고 왔다는 것, 그리고 북에 남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 차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고 브로커가 짐칸을 열었습니다. 여기 타십시오. 국경에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다. 6명이 트럭 짐칸에 올라탔고 브로커가 천막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진혁은 흔들리는 짐칸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인생이 오늘 밤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강변에 무릎 꿇은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 아래 압록강의 물결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아들이 저 물속으로 사라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아무도 연대장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연대장 동지, 연대 본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부연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성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강 건너편 중국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디쯤 가 있을까? 무사히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강물에 빠져 죽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령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연대장의 말에 박성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보고하게. 국경경 비연대 소속 12명이 집단 탈북을 시도했고 그중 6이 도주했다고. 연대장 박성철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무감각했습니다. 부연대장이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연대장 동지께서 직접 보고하시는 게 내가 무슨 얼굴로 보고를 하나. 자네가 하게. 박성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경비병 하나가 부축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연대 본부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장군 같았습니다. 이틀 후 평양 인민무력부 지하회의실에는 살벌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국경경 비사령관 리정호 대장이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 당 간부들과 보위부 고위층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 구석에는 박성철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에서 계급장이 떼어진 채였고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리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서를 낭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 30분경 압록 강변 국경경 비연대에서 집단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자 김수진을 비롯한 12명이 조직적으로 탈북을 시도했고 그중 6명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리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탈북자 중에 박성철 소장의 친아들 박민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박성철 소장의 오랜 전우인 최진혁 중대장도 탈북에 가담했습니다. 당 간부 하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조직적 반역 행위다. 어떻게 연대장의 아들까지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있단 말인가. 리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박성철 소장의 무능하고 방만한 부대 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연대장이 자신의 아들조차 제대로 교양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리정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고 이제 박성철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가 왔습니다. 보위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탈북 계획은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최소 석 달 전부터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박성철 소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대 내 감시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리정우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정치 교양은 형식적이었고 병사들 간 사상 검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철 소장은 군사 훈련에만 치중했을 뿐 사상 무장은 완전히 소홀히 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박성철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30년을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국경을 지켰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무능했다는 건 닥쳐. 리정우가 고함쳤습니다. 당신 아들이 조국을 배신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소? 당신의 30년이 뭐가 됐수요? 결과가 이 모양인데. 박성철이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 간부가 최고 지도자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박성철 소장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며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최고형에 처한다.
탈북자들의 가족은 모두 산골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하라. 회의장이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최고형이라는 것은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박성철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리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국경경 비연대는 즉시 전면 재편하고 새로운 연대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저를 후임으로 추천합니다. 보이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인선입니다. 리정우 대장이 연대를 재건하시오. 회의가 끝났고 경비병들이 박성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고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박성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살아만 있거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비자 리정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도시 전체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사실 리정호는 탈북 계획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연대 내부에 심어둔 그의 밀정, 바로 통신병 류성호가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김수진의 회합, 박민준의 참여, 탈출 날짜와 경로, 모든 정보가 리정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정호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행에 옮기도록 기다렸습니다. 박성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실패가 필요했고 집단 탈북보다 더 완벽한 명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연대장의 아들까지 탈북한다면 박성철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리정호는 토요일 저녁에 박성철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야간 순찰 강화라는 명목으로 박성철에게 경계 태세를 높이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탈북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박성철이 직접 강변에 나가 탈북자들을 붙잡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리정호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박성철은 아들의 배신을 목격했고 절망했고 무너졌습니다. 탈북자의 절반은 도주했지만 리정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성철이 완전히 실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정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승진해서 탈락하고 박성철이 연대장이 되었을 때의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고 오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신병 류성호에게는 이미 보상금을 주고 평양 근교부대로 전출 발령을 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대장 동지, 국경경 비연대 새 연대장 임명장이 나왔습니다. 리정호가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책은 국경경 비연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 연대로 출발하겠네. 부대를 완전히 재편할 것이야. 부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정호는 임명장을 서랍에 넣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박성철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탈북자들도 박민준도 모두 리정호의 출세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평양 교회군 감옥, 박성철은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고 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바친 조국이 자신을 사형수로 만들었고 평생 믿었던 당이 자신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후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아들의 꿈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강요한 것, 가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총을 겨누었던 것. 박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의 속삭임은 차가운 독방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박성철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에 금이 간 자국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조국을 위해 살았는데 조국은 그를 반역자로 만들었고 아들을 사랑했는데 아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양 외곽 군사재판소 낡은 건물의 법정에 박성철이 수갑을 찬 채 끌려왔습니다. 방청석에는 군 고위 간부들과 당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에는 60 중반의 군판사가 앉았고 검사석에는 군검찰관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성철, 국경경 비연대 소장 전직, 직무유기 및 반혁명 음모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하라. 군검찰관이 일어나 차갑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연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국가안전보위부 소자를 포함한 12명이 집단 탈북을 모의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친아들 박민준이 탈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탈북 당일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6명이 도주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찰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조국을 배신한 반혁명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최고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재판장이 박성철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는가? 박성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변명인가? 검찰관이 소리쳤습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국경을 지켰고 병사들을 훈련시켰고 조국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지켰는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피고인은 불온한 발언을 중단하라. 박성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아들은 평양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왜 조국을 버렸겠습니까? 제가 강요해서 군대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의 꿈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찰관이 외쳤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당과 조국을 모독하는 것이다. 즉시 중단하라. 하지만 박성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죄는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희생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습니까? 재판장이 망치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을 법정 모독으로 추가 기소한다. 경위는 피고인을 제압하라. 경비병들이 달려와 박성철을 억눌렀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경비병들이 그의 입을 막았고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고 박성철은 다시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박성철은 입에 재갈이 물려진 채 끌려왔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철은 직무유기, 반혁명 음모방조, 법정 모독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형은 일주일 내 집행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박성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리정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박성철은 제거되었고 자신은 국경경 비연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통신병 류성호는 잘 처리했나? 예, 대장 동지. 평양 근교 부대로 전출 보냈고 보상금도 지급했습니다. 리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친구 입을 잘 막아두게. 혹시라도 이번 일에 대해 말하면 즉시 숙청이야. 알겠습니다. 리정호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류성호는 자신이 심어둔 완벽한 밀정이었습니다. 김수진의 탈북 계획을 처음 보고한 것도 류성호였고 회합 일정과 참여자 명단을 알려준 것도 그였습니다. 리정호는 그 정보를 받고도 일부러 막지 않았고 오히려 계획이 실행되도록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리정호는 박성철에게 야간 순찰 강화를 지시하면서 넌지시 탈북 시도 정보를 흘렸습니다. 박성철이 직접 강변에 나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성철은 아들의 배신을 목격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류성호는 마지막 순간 회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정호가 그에게 빠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탈북 조직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리정호의 밀정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류성호를 빼고 11명이 탈북을 시도했고 6이 도주했고 5이 죽거나 잡혔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리정호는 차창 밖을 보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리정호는 국경경 비연대로 부임했습니다. 연대 본부 앞에는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부연대장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새 연대장님을 환영합니다. 리정호는 연대 본부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박성철이 30년 지킨 자리를, 그가 죽어서 비운 자리를 자신이 차지한 것입니다. 연대장 집무실에 들어서자 리정호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박성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박성철의 개인 물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훈장 몇 개, 전우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린 박민준이 그린 그림 한 장. 리정호는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군인 그림이었고 구석에 아빠 사랑해요라고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리정호는 그림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박민준과 탈북자들이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정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치밀하게 계획했고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박성철은 일주일 후 총살당할 것이고 자신은 이 자리에서 출세의 계단을 올라갈 것입니다. 리정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대 재편 계획서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강을 건넌 사람들이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음모가 언젠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리정호는 그저 눈앞의 권력에만 취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 그가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서울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의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진혁은 그 햇살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40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자유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선택의 자유, 말할 자유, 움직일 자유가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의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북에서는 당이 모든 것을 정해주었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박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대장님, 점심시간입니다. 진혁이 돌아서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이제는 남한 청년 같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사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어떻습니까? 진혁의 물음에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적응은 빠릅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무슨 꿈입니까? 아버지 꿈입니다. 강변에서 오시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대장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괴롭습니다. 강해야만 했던 아버지,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아버지를 제가 무너뜨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 수술 후 회복했고 이제는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남한 정보기관에 북한 고위층 비리 자료를 제공했고 그들은 그녀의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대장님, 민준 씨. 김수진이 그들을 보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셋이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반찬이 풍족했지만 진혁은 여전히 이 풍요로움이 낯설었습니다. 북에서는 굶주렸지만 여기서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탈북자 단체에서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김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혁과 민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수진이 가방에서 얇은 책자를 꺼냈고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 국경경비연대전 연대장 박성철, 반혁명 혐의로 총사령 집행.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식지를 받아들었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일주일 후 평양 외곽 처형장에서 총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소식지가 떨어졌고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한 단어만 나왔습니다. 진혁은 민준의 등을 쓸어주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수진도 침묵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성철 연대장, 자신을 2번이나 살려준 그 사람이 총살당했습니다. 평생 조국을 위해 살았지만 조국은 그를 반역자로 낙인 찍고 죽였습니다. 진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강을 건넌 병사 셋은 각자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경기도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또 한 명은 서울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마지막 한 명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북에 남겨진 가족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진혁의 아내와 딸, 김수진의 언니, 병사들의 부모와 형제들 모두 산골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탈북자의 대가는 남겨진 가족들이 치렀고 그 죄책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의 가슴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홀로 남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남겨진 이들을 배신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은 더 나은 삶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걸.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었고, 그 대가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였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에서는 국경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리정호 연대장은 철조망을 보강했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여전했고, 절망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압록강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생존을, 인간다운 삶을. 강물은 변함없이 흘렀고 국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희망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남산 정상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은희와 지연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그리움만 안고 살아야 할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살아남았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불빛들은 계속 반짝였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했고 모레도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의 무게를 짊어지고 남겨진 이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강을 건넌 사람들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그 국경도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목숨을 걸지 않고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으로. 여기까지가 압록강을 건넌 12명의 이야기였습니다. 6은 자유를 얻었고 5은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처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이편에서는 한 아버지가 죽었고 한 음모가 성공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그 선택의 결과를 짊어지는 책임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며 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